자, 지금 8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7페이지부터 30강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또 힘을 내어서 30강 수업, 열처리 30강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알루미늄 규속의 합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내놨습니다. 알루미늄 규속에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뭐냐면은 RC 이렇게 나갑니다. RC나 실 이거 많이 다루었습니다. 알루미늄 규소가 주축입니다. 10 내지 13%의 규소가 함유된 합금을 실루민이라 합니다. 알루미늄에. 자, 여기 지금 알루미늄이 빠진데 사실은 알루미늄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알루미늄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루미늄에 10 내지 13% 규소가 함유된 합금을 실루민이라 한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맞습니다. 그죠? 나에는 뭐냐면 SI 함량이 증가할수록 팽창계수와 비중이 높아진다가 아닙니다. 자, 여기 알루미늄 규속의 합금에서 SI는 이 알루미늄 합금뿐만 아니라 주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동성이 좋아서요, 주조가 잘 됩니다. 주조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번이 틀렸고요. 다번에 이 알루미늄 규소 합금을 이래 한번 녹여서 주조를 해보니까 육각 판상 조직이라서 잘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계량화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다이캐스팅 어떤 틀 속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국화빵 만드는 것처럼 국화빵 보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밀가루를 넣고 덮어버리고 돌리고 하면은 거기서 국화빵이 되듯이 이 다이캐스팅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다이캐스팅을 만들어 그 안에 이 알루미늄 규소 합금을 넣어가지고 액체 상태에서 넣어가지고 검증하면은 계량 처리를 하지 않아도 조직이 미시할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할 때. 그 다음에 라의 AlSi계 합금 용탕에 나트륨입니다. 금속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등을 넣고 10 내지 50분 후에 주입하면 이 조직이 아주 미세화해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알루미늄 규소 합금이 라우탈인데 여기에 나트륨을 조금 넣으면은 미세한 조직이 되어서 주조 조직이 좋더라 이 말. 그래서 이걸 우리는 RC나 실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C 평형상 철탄소 평형상태도에서 탄소 가장 많이 함유하는 조직은 금속간 화물입니다. 얼마냐 하면은 6.67%. 철탄소 평형상태도에서 마지노선이 금속간 화물 6.67%입니다. 뭐 기계재료는 어떤 데는 6.68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아공석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탄소가 0.8%일 때 그걸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0.8%보다 작은 구역, 그 순철 0.025에서 공석강 0.8% 사이에 있는 조직을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철에 가까운 쪽에 페라이트가 있고, 페라이트가 순철이죠. 펄라이트 가까운 쪽에 펄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공석강에는 조직이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조직이다.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조직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C 함유량은 여기서 얼마냐면 0.025에서 0.8%입니다. 그럼 과공석강은 뭐냐? 하이폴리유텍토이드 스틸이라고 하는데 탄소 0.8%가 공석강인데 그 0.8%보다 탄소가 많은 걸 말합니다. 과공석강이라고 하는데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주철이 2%부터 시작되니까 과공석강은 0.8에서 2%까지입니다. 요거는 그럼 0.8에서는 펄라이트지요.
2%에서는 시멘타이트입니다. 그래서 과공석 강에는 조직이 폴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다. 그 다음 또 고용체, 쉽게 말하면 고체다, 그죠? 고용체 융액, 감마 고용체, 요게 바로 FEC 상태도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포정 반응입니다. 포정 반응은 영어로 페리텍틱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용체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델타 고용체를 말합니다. 델타 고용체를 액체가 둘러 포위하고 있다 해서 포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1490도, 탄소 0.18%, 요 점을 내려가면은 이게 감마 고용체로 두 개가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공석 반응. 공석 반응은 뭐냐면은 이유텍토이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A1 변태입니다. A1 변태. 여기 723도입니다. 강 변태점입니다. 탄소는 0.8% 함유하고 이 조직을 진주 모양에 대해서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1고용체에서 두 개의 고체가 발생합니다. 고체 또는 고용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마 고용체, 그러니까 감마 오스테나이트 고용체가 하나죠, 그죠? 거기에서 A1 변태점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은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 청상 조직인 공석강 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청상 조직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걸 라멜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반. 공석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공동 석출이다. 고체에서 고체가 석출하는데 공동 석출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공정 반응은 공동 정출입니다. 액체에서 고체나 고용체가 나오는 걸 정출이라는데 공동이다.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eutectic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공정 반응. 1130도씨 탄소 4.3%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두 개의 고용체 또는 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고용체 또는 고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정 조직은 이름이 레데뷰라이트입니다. 요거는 감마가 오스테나이트죠. Fe3C 시멘타이트죠. 여기에 두 개 청상 조직으로 나타나는. 편정 반응은 영어로는 모노텍틱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결정이 말이 편중에서 날아나는데 편정 반응입니다. 요거는 구리와 납처럼 요거 저 상태도를 안 보더라도 여러분 요렇게 알아두세요. 구리와 납은요 액체 상태에도 서로 안 섞입니다. 그래서 그냥 L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L1, L2로 표시합니다. 그 상태도에서 L1, L2가 뭐 무조건 나타나 있으면 그건 무조건 편정 반응입니다. 구리와 납처럼 액체에서 두 개 성분이 화합하지 못하는 반응으로 상태도 상에서는 액체 1, L1, 액체 2, L2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태도 보면 그 두 개가 따로 그 상태도 안에 있으면 그 무조건 편정 반응이다. 시멘타이트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Fe3C도 되고 금속간 화물도 됩니다. 탄소 약 6.67% 제일 많이 함유한다.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자, FEC 평형 상태도에서 오스테나이트 고용체는 좀 범위가 큰데 아무리 많이 함유해도 탄소가 2%까지입니다. 강에서도 최대 함유할 수 있는 탄소량이 2%입니다. 오스테나이트와 강은 2% 함유할 수 있습니다. 요거도요, 기계 재료 같은 데는 뭐 2.11도 해놓고 그래 놨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요거 금속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12. 인장시험 도중에 작은 응력이 작용할 때 늘어난 재료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원위치, 원래위치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탄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전극 재료 제조를 위하여 전극 재료를 선택할 때의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전극 재료는 전기를 공급하면 거기에서 열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저항이 클 것, 요건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열이 전도가 되어버려야지 저항이 크면 안 됩니다. 산화 분위기에서 주로 이제 온도가 높고 공기가 있고 하면 산화가 잘 되겠죠. 산화성 분위기에서 내식성이 커야 된다. 이상 여기에서는 전극 재료는 여기 SiO2도 여기 이제
함유합니다. 그래서 SiO2와의 밀착성이 우수해야 되고, 금속 규화물도 이거 Si입니다. 용융점이 웨이퍼, 처리 온도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비철금속 재료, 비철금속 재료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마그네슘 비철금속, 요거는 산이나 염수에는 잘 견딘다. 아닙니다. 여기 알카리 토금속인 알카리에는 잘 견딥니다. 요 가와 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보다 강도 낮으나 절삭성이 좋다. 맞습니다. 구리는 8.9거든요. 마그네슘은 1.74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구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절삭성은 좋습니다. 열 및 전기 전도율이 구리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입니다. 마그네슘은 알카리 토금속입니다. 그래 알카리에는 침식하지 않습니다. 산이나 염수에는 침식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 토금속으로 공기에 노출 시에 산소와 반응하여 투과성이 작고 제거가 어려운 산화 피막을 형성합니다. 더 이상 산화를 막아줍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단 산화이거나 충격은 폭발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정명사진 찍을 때 폭발한다고 그랬죠. 펑 터지잖아요.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그네슘 같은 거는 북한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광산이 있고 중국에도 큰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 대신 마그네슘을 바닷물에서 많이 이제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중 1.74로 매우 가벼우나 알루미늄 등하고 합금일 때는 알루미늄 2.7이잖아요. 이게 비중이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비강도가 높아집니다. 열 전도율은 구리가 아주 높지 마그네슘이 아주 높은 거 아닙니다. 자, 13. 금속 기지의 양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비금속 입자가 비금속 입자입니다. 금속이나 합금 기지 중에 분산되어 있으며 내열 재료로 사용되는 것. 자, 요런 거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의 비금속 입자라면 이거는 세라믹입니다. 근데 세라믹하고 금속이 또 합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라믹, 금속이 합치니까 뭐라고 됩니까? 썰맷입니다. 섬유 강화 금속은 FRM입니다. 파이버리 섬유고 reinforced 강화고 메탈이 금속입니다. 비철 알루미늄 같은 금속에 섬유 다발을 통과시킨 복합 재료로 그래서 금속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등을 살리며 아주 가볍습니다. 경량화했지만은 강도를 굉장히 높인 신소재 재료입니다. 꼭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결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소결은 뭐냐면 여러분 자 본래는요 텅스테인 있죠. 텅스테인은 3000도에 녹기 때문에 이걸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아몬드 이런 걸까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열을 가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게 분말 야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결입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소결 분산 강화 합금은 말이죠. 금속의 경질 밀입자 분산되어 존재하면 분산 강화로 강도가 증대합니다. SAP 신털드 소결을 영어로 신털이라고 합니다. 신털드 A는 알루미늄 파우더를 핍니다. 그래서 SAP는 알루미늄 파우더를 가루를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셉입니다. 소결해가지고 AL이나 AL2,3개다. 자, 썰 및 요 3번 했죠, 그죠? 분말 야금으로 만들어진 금속하고 가루로 만든 금속하고 그 분말 야금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비금속을 이루어지는 내열 재료입니다. 열에 아주 강합니다. 세라믹은 금속이 아니고 열에 강한 내화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켈멧은 요것도 많이 씁니다. 구리, 납계, 구리하고 납하고 이루어지는 합금인데 베어링에 사용한다. 자, 그다음 14번. 합금을 용융하여 용융이 다 끝나기까지 온도를 합금은 용융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요 온도를 우리는 말하면 용융 온도 범위라고 하는데 요거 전전 시간에 한번 또 했습니다.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15번 55 내지 60% 구리가 조금 많지요. 그 다음 나머지 니켈 합금으로 된 열전상으로 쓰이는 선재료를 우리는 콘스탄탄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탄 알아두세요. 자, 모넬 메탈이라는 게 여기 자주 나오는데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요거는요 화학적인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품을 담거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요걸 또 계량화를 합니다. 알루미늄 첨가하면 CO 경화선까지 증대됩니다. 이거 K모넬이라고요. SI 규소를 첨가하면 SI는 주조성이 개선. 이걸 S모넬 또는 H모넬이라고 합니다. 황을 첨가하면 황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딱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를 때 잘 잘라집니다. 이게 절삭강인데 절삭강이라고. 절삭강을 개선한 절삭강을 개선한 그런 R모넬이 됩니다. 그래서 황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죠. 강도 높고 가공성, 이 모넬 메탈은 전반적으로 강도가 높고 가공성, 용접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입니다. 다 좋은데 뭐냐면 이 니켈이 우리나라 니켈이 잘 안 나죠. 니켈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콘스탄탄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항 재료로 구리 54%, 니켈 45%, 망간 1% 함유금으로 계측기 열전대와 400도씨 이하의 전열용에 이용되고 있다. 퍼민바가 있죠. 퍼미어빌리티 인베어리어블 했는데 퍼민바라고 알아둡시다. 자장이 약한 약자장에서 투자율이 일정한 이 히스테리시스는 손실입니다. 히스테리 손실이 매우 작은 고투자율 합금입니다. 전화선, 연속 장하용이라는 무거운 걸 이렇게 쭉 받쳐주는 거. 연속 장하용 및 장하코일용 철심, 더스트코어, 이것도 더스트코어도 철심입니다. 코어. 이런 거로 많이 사용한다. 철심으로. 인코넬도 있죠. 인코넬은 니켈의 15% 크롬, 6, 7% 철을 좀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2.5% 철을 첨가한 내열 합금입니다. 철을 첨가한 내열 합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니켈하고 만일 크롬만 됐다면, 니켈하고 크롬만 됐다면은 니크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을 조금 넣었을 때는 요걸 뭐냐면 인코넬이라고 합니다. 인코넬.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데 철이 적게 함유됐기 때문에 철은 표시를 안 하고 니켈 크롬 합금으로 내열 합금 써있는 것 이래놓고 보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 니켈 크롬을 해놓으면 해놨을 때 여러분 니크롬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인코넬일 경우에는 니크롬을 보기를 안 내놓습니다. 왜 그러면 철을 안 하느냐. 2.5% 적게 함유하기 때문에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항상 조심하세요. 인코넬 요거 잘못하면 철이라고 안 해놓고 그냥 니켈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니크롬을 속을 수 있는데 그때는 보기에 니크롬을 안 해놓는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내열성이 좋고 900도씨 이상 산화 기류에서도 산화하지 않고 황함량 대기에서도 침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도입니다. 제도에서 면의 지시기호에서 FL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F는 끝마무리입니다. 끝마무리고 L은 랩핑입니다. 그래서 끝마무리 가공법을 뜻하는 랩핑이다. 요거는 몇 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17번하고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해 상시하게 나타내는 도면으로 이 도면에 의해 부품이 실제로 제작되는 도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품도라고 합니다. 그럼 상쇄도는 뭐냐? 전체 나타내는 도면에 대해 특정 부분 상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아주 세밀한 것, 그걸 상쇄를 나타내는 도면. 부분 상쇄도, 표준 상쇄도, 특정 상쇄도 등이 있다는 걸. 공정도는 전체 공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사 과정을 도식화해
해놓은 문서입니다. 자, 18번. C와 SR입니다. C는 chamfer, 모딱입니다. SR은 sphere radius, 구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나가 되겠습니다. 자, 상호 대칭인 물체를 반쪽은 그냥 외형도로 나타내, 반쪽만 단면도로 나타낼 경우 요걸 우리는 한쪽 단면도 또는 요 한자로 해놨죠. 반단면도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치수기 방법에서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선, 가는 실선은 치수 보조선, 치수선, 직시선, 요거는 가는 실선을 씁니다.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물체 일부를 생략, 바단면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자유를 끊는 선 또는 지그재그로 끊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선은 파단선하고 다릅니다. 물체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형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이 파선이고, 요거는 그 은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은. 파단선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요것도 지금 많이 했죠. KSA, 한국산업표준공업부분제도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사항, 도면 크기라든지 투상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작도 일반 단면도 글자 치수 규정한 제도 통칭은 뭐냐면 A입니다. A. 그거는 KSA입니다. KSB는 기계요, KSC는 전기전자요, KSD는 금속입니다. 도면에서 주로 단위교 생략하고 치수 숫자만 기입한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 다음 치수 숫자와 같이 사용하는 구의 반지름은 SR이다. 여기 나와있죠. sphere radius. T는 두께입니다. 두께, thickness. D는 지름입니다. diameter. C는 chamfer, 모딱입니다. 자, 이제 90페이지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국산업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투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면도. 정면도는요, 물체의 주요면이 될 수 있도록 투상면의 평행 또는 수직하게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물체의 특징을 가장 정교하게 나타내는 투상도를 정면도란다. 관련 투상도는 되도록 은선으로 그릴 수 있게 배치한다. 이거 아닙니다. 물체는 되도록 자연스러운 위치로 두고 정면에 선택. 은선이라는 건 안 보이는 곳인데 정면도로 잘 보이는 곳이야. 말이 안 됩니다. 정면도는 한번 봅시다. 물체의 특징 가장 정교하게 나타내는 투상도를 정면도로 하며 관련 투상도에서 물체의 보이는 부분 외곽선은 굵은 실선이 크기가 0.5 내지 0.7mm로 표시해야 된다. 20번도 많이 했습니다. M20 곱하기 2에서 2는 뭐라고 했죠? 피치고 20은 뭐라고 했죠? 20 여기에 이제 여기 2는 나사 피치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 뭐 계속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 척도 1대2 축척되면 요거는 축척입니다. 줄인 거예요. 길이 50m인 직선이 그렸는데 50mm를 했는데 이건 실제로는 실제 길이는 100mm입니다. 1대2가 축척입니다. 22번 제도용지 A3는 A4 용지의 약 몇 배 크기냐면 2배입니다. A2는 A3의 2배, A1은 A2의 2배, A0는 A2의 2배예요. A1의 2배입니다. 자, 요거 그래서 A3 용지는 자 보세요. 제가 그 앞 시간에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A4 용지가 210 곱하기 420이 아니고 210 곱하기 29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297을 210으로 나누면 1.4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비율은 1.414는 1대 루트 2입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28번. 한국산업규격에서 정의하는 현과 호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호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려지고 현은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호 길이 표시 치수선은 호와의 동심은 둥그렇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현과 호를 구분할 때 치수 숫자 앞에 현 또는 호라 쓴다. 맞습니다.
현의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선은 현에 평행하게 직선으로 나타낸다. 두 개 이상의 원호일 줄라도 한 곳에만 표시한다. 아닙니다. 두 개 이상의 원호라도 각각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제도 도면의 치수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언해놨습니다. 같은 도면에요,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는 각 품번 앞에 사용된 척도를 기입합니다. 표제란이 없을 때는 척도의 기입을 생략하여 무방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나 제도 용지에 그리려면 꼭 그대로 못 그리잖아요. 줄여서 그리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그럼 표제란이 없을 때는 척도를 기입해 줘야지. 표제란이 없다고 척도 기입을 하면 그 몇 대 몇으로 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건 기입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척도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척도에서 1대2는 축적, 반으로 줄여서 그리라는 거고 2대1은 배척, 배로 늘려서 그리라는 것입니다. 자, 치수 기입할 때 도면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치수선은 부품의 모양을 나타내는 외형선과 이렇게 평행하게 끄어서 표시합니다. 맞습니다. 길이, 높이, 치수의 표시 위치는 되도록 어디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정면도에 표시해줘야 됩니다. 치수는 계산하여 구할 수 있을 때 기입하지 않고 지시선은 굵은 실선을 표시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다 기입해줘야 됩니다. 대상물, 기능, 제작, 조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는 분명하게, 명료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UNF입니다. 여기 저기 이제 제도 같은 거 많이 나온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4번 다음 단면도 중 위아래 또는 왼쪽과 오른쪽인 대칭인 단면을 나타낼 때 한쪽은 한쪽만 나는 이걸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전 단면도는 대상물 전체를 절단하는 단면도고 한쪽 단면도는 영어로 half section이라고 하죠. 반단면도입니다. 상하라든지 좌우 대칭인 물체의 4분의 1을 절단하여 내부와 외부를 그러니까 그 반쪽에서 반은 그냥 실제 외부를 표시하고 반만 그 단면도 표시해요. 이걸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부분 단면도는 필요한 부분만 절단하는 단면도입니다. 회전 단면도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후크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절단면 혹은 위치를 끊어 그 사이에 형상을 둥글 그리는 단면도입니다. 계단 단면도 중요 부분 중점으로 절단면을 계단처럼 꺾어지게 하여 나타내는 단면도가 계단 단면도입니다. 요걸 사실 그림을 보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또 언젠가 또 요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5번 한국산업규격이 정의하는 제도 통칙에 나타나는 척도입니다. 척도는 통상적으로 도면 표제란에 기입합니다. 척도는 도형의 크기와 실물의 크기와의 비율입니다. 척도는 실제 그대로 그리는 실척이고 줄여서 그리는 게 축척이고 배 이상을 늘려서 그리는 배척이 세 가지입니다. 도형 치수에 비례하지 않을 때 척도 기입 않고 별도 표시하지도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비례척이 아닐 땐 NS, 나스케일을 쓰든지 숫자 밑에 오는 비례척이 아니라는 줄을 꺼줘야 됩니다. 다음 중 가는 실선으로 쓰이는 선의 용도로 잘못된 선. 가는 실선, 치수를 기입할 치수선 맞습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도형에서 인출하는 치수 보조선 맞습니다. 치수 기호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 지시 기호 등 다 맞습니다. 형상의 부분 생략, 부분 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이건 파단선입니다. 그 프리핸드로 그린다든지 지그재그로 그리는 겁니다. 가는 실선은 0.1 내지 0.25mm입니다.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공차문자 이런 거는 가는 실선으로 합니다.
보기에서 표시된 금속 재료의 기호 중 330의 의미는 보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K, 죄송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KSD 3503 SS330 SS 한번 해석하면 일반 압형 구조용 강을 우리는 SS라고 합니다. SS인데 그 뒤에 330 해놨다. 요거는 뭐냐면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 중에서도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메가파스칼입니다. 요거는 메가파스칼이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메가파스칼을 말합니다. 메가파스칼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가파스칼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메가파스칼이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100단위가 넘으면 인장 강도로도 메가파스칼입니다.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 중 적합하지 않는 설명은 이 말입니다. 조립도 등 주로 기능 표시하는 도면에서는 물체 사용되는 상태를 그린다. 맞고,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물체에 가장 잘 나타내는 상태를 정면도로 그린다.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보조 투상도입니다. 되도록 많게 하는 게 아니고 적게 해야 됩니다. 주 투상도만으로 표시할 수 있을 때는 다른 보조 투상도 같은 걸 그리지 않는다. 보조 투상도는 되도록 적게 그린다. 표면 거칠기 기호 중 다듬질 약호는 FF라고 그랬죠.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반복되니까 이제 제도 같은 거는 이런 걸 거의 이제 몇 번 풀고 읽어보면은 바로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강 수업을 여기에서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